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통신과 금융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해킹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해킹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날로 지나는 사이버 공격 방식에 맞서는 실효성 있는 건절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국회 가방위 활동을 통해 현장 조사를 직접 챙긴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와 함께 최근 발생한 해킹 범죄들의 특징, 문제점 짚어보고 재발을 막기 위한 해법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이시죠. 김명주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형 IT 기업 출신으로 정보통신 인프라와 보안 시스템 분야 전문가시죠.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최근 롯데카드와 KT 해킹 사태에 대해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SKT 사건이 이어서 몇 달 안 됐잖아요. 바로 라이벌 회사인 KT에서 그렇게 또 당한다는 거는 그건 너무 아니란 거 아닙니까? 불안한데 뭐든지 할 때마다 보면 개인정보 요청 다 사인하잖아요. 그러면 유출은 어느 정도 다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기업의 양심 아닐까요? 자기들 고객이잖아요. 당연히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하고 롯데카드 사용자여서 제 정보를 조회해 보니까 유출된 정보가 있다고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했지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차피 터질 거 터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인만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제 정보보안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최근의 이슈들이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사실은 기업에서 그런 것에 대한 투자 관심이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보호는 꼭 필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다, 투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해주시면 좀 안전적인 그런 사이버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믿었던 통신사, 믿었던 카드사에서 연이어 해킹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KT 소액 무단 결제 파장, 그리고 롯데카드 해킹까지. 이민 의원님, 현장을 이제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대체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느 정도입니까? 피해 규모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보다 먼저 지금 시민들의 말씀 들으면서 불안하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좀 뼈 아프네요. 먼저 정리를 좀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도 KT랑 그다음에 롯데카드 현장도 다녀왔고 네. 국회에서 청문회도 진행을 했는데 KT 같은 경우 세 가지 문제가 있고 롯데카드는 크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KT의 첫 번째 문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 이용한 소액 결제를 통해서요 362명이 현재는 총 2억 4천만 원 규모의 금전 피해를 이미 입었고요. 네. 동시에 2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KT의 두 번째 문제는요. 정부에서 해킹 의심 정황을 KT의 서버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KT가 서버를 폐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건 은폐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무슨 관봉권 띠지도 아니고
그에 해당된 또 새로운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또 드러났는데 KT의 세 번째 문제는 또 다른 침해 정황에 대해서 키사가 신고 안내를 했는데 KT가 부인했다가 다시 뒤집은 사건입니다. 이것도 조사 중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것은 없고 역시 사건 은폐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서버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이걸 통해서 2 번에 걸쳐서 유출이 됐는데 1차는 1.7GB, 2차에는 200GB가 유출됐고요. 여기서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나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한 28만 명 정도는 카드 번호, 유효기간, CBC 같은 민감 정보까지 다 털렸고요. 둘 다 보안 관리 인식이 굉장히 낮아서 생긴 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롯데카드입니다. 롯데카드의 경우에는 9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고 거의 300만 명에 육박하는 정보가 유출됐는데 의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8만 명 거의 이제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여기는 이제 카드 비밀번호 CBC는 바로 우리가 카드 실제 이 현물 카드 뒷면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 자리 숫자인가요? 결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현재까지 이걸로 인해서 밝혀진 피해 사례는 없는데요. 여기 유출된 내용을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297만 명 중에 28만 명은 카드 번호, 비밀번호 앞자리 2개, 그리고 유효기간, 말씀하신 CBC, 그다음에 생년월일, 전화번호, 일부 주민등록번호까지 털렸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은 뭐 이미 상상을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단말기 없이 온라인에서 카드 정보 입력하고 사용하는 키인 거래는 부정 거래가 충분히 가능해지고 롯데카드도 이 사실은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해외 결제는 차단을 해놓은 상태고 이걸 모니터링에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정보를 이용한 다른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할까봐 재발급을 롯데카드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예, 28만 명은 재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 20만 고객은 뭐 이미 카드 재발급을 마쳤지만 여기서 저는 뭘 걱정을 하냐면은 카드 번호랑 CBC 말고도 유출된 개인정보 부분입니다. 일부 주민등록번호, 뭐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이 나갔다고 한다면은 다른 또 유출된 정보들과 결합이 돼서 그 또 다른 피해가 예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한계를 지금 다 그 조사의 한계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더 큰 피해로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예측 불가능성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새어나간 이 정보 유출의 규모나 또는 기업들이 또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김 교수님. 네. 자, 과학기술부가 조사 결과 기업 절반 가까이가 보안 예산이 없고 해킹 사고를 겪고도 별다른 대응이나 지금 또 제때 신고를 안 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태도와 또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이유 어디에 더 보시는지? 사실은 이제 이 기업들이 몇 년 동안 큰 사건이 없었어요. 큰 사건이 없다 보니까 기업 경영 입장에서 비용을 줄일 때 자꾸 보안이나 관리나 소위 말해서 돈이 많거나 인력이 많아도 특별히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을 자꾸 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안 인력 줄이고도 그 다음에 사건 없고 그럼 자꾸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건이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요. 예. 또 하나는 과거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이제 기업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덮으려고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뭐 며칠 만에 덮거나 매스컴에 나가지 않으면 이제 그거로 괜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학습돼서 이제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고를 지연한 거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고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안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됐다. 뭐가 털렸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피해가 어디까지 나가는지도 모르고 시스템을 점검해서 사고의 정확한 경위나 뭐 영역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인력조차도 없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쌓여 있고 그게 다행히도 몇 년 동안 사고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SK텔레콤, 롯데카드, KT 그리고 SGI
보정보험, 예스24까지 여러 곳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KT 해킹 사고부터 촘촘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이번 해킹 사건이 초소형 기지국이라고 그러죠. 펜토셀이라고 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신종 공격 방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존 해킹 방식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자, 이 경우는 보통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통신하면 무선 기지국을 통해서 이제 휴대폰 본사로 연결이 되는데 그 무선 기지국의 신호가 닿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보통 음영 영역이라고 하는데 사각지대입니다. 그렇죠. 아파트 같으면 뭐 지하부터 시작해서 건물 뒤 그렇게 되면 거기다 기지국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아주 작은 이제 이동형 기지국을 이렇게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femtocel이라고 femto가 보통 10의 마이너스 15승을 femto라고 하는데 예. 아주 작은 기지국을 세워서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휴대폰의 신호를 받아서 이제 원래 기지국하고 송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 femtocel이 원래 이제 인가를 받아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인가받지 않은 것들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자료를 이제 본인들이 중간에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서 이제 그 뒤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더 윗단으로 올려보냈다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그 femtocel에 들어와 있던 데이터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빼내고 조작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이호인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해킹 이야기를 할 때 중국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선으로 다니면서 이런 이제 무선으로 이제 마치 펜토셀처럼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해킹을 하는 방식인데 이번에 이런 불법 펜토셀 초소형 사각지대에 있는 기지국을 이용했다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처음에 KT에서 네트워크 부문장이 저희 의원실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뭐라고 했었었냐면 한번 KT망에 코어망에 붙었어야 그 이후에도 붙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범행 도구가 아마도 KT 장비였을 것이다. KT에서 한 번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번쯤은 인가를 받은 옛날 장비였을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를 뒤집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입수한 범행 장비를 보니까 KT 장비가 아니라 해외에서 개조된 사제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문제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KT에 한번 붙었던 거예요라고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작은데 그리고 어느 정도는 스펙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혀 그와는 상관없는 사제로 만든 장비다 하면은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또 다른 개조 장비가 나올 수 있을지 그 피해를 알 수가 없는 상황 위궁에 빠져버려서 저는 이거 KT가 어제 발표로 보면은 시한폭탄을 아는 그런 기분입니다. 저는 네. 처음부터 이게 이제 이용자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용자 딴에서 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결국 KT 망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사건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문제 커지겠다, 장기화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femtocel이라고 그래서 femtocel이 사실 썼다가 폐기한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어서 그 애들만 사실 관리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심박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짜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글을 썼던 이제 그런 휴대용 박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 안에다가 뭐 femtocel과 비슷한 것도 넣고 여러 가지 넣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립했었던 걸로 지금 유추가 돼서 야 이거는 문제가 진짜 커지겠다. 그리고 오히려 사건이 오래될 수도 있겠다 하는 네. 생각을 이제 가지고 사건이 있습니다. 오래될 수도 있겠다라는 소리는 앞으로 어떤 피해가 또 그렇죠. 사용자들한테 갈지 모른다라는 네. 그런 미궁에 빠지는 소리라서 사실 보안 관련된 사건이 났을 때 그거를 원인 규명을 해야 재발 방지도 막을 수가 있는데 점점점 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 KT 해킹 관련 불법 이 기지국 그러니까 펜토셀 사건 관련해서 지금 용의자는 잡혔습니까? 네, 잡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더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보안을 이 해킹을 당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사고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국회 청문회를 보면 KT의 반복적인 거짓 해명 또 말 바꾸기 아까 말씀하셨던 KT가 서브 폐기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이것도 이제 이유를 알아내야 될 텐데 심지어 백업 로그의 존재조차 처음에는 숨겼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 중에서 두 가지,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방금 짚어주신 건데요.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은 KT가 보안 사고를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 자세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로그 정리를 해서 타임라인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아마 알려지면 꽤 시청자분들도 아 KT가 계속 말을 바꿨네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14일 날 제보가 그 키사라고 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7월 19일 날 키사가 KT한테 너네 이러이러한 제보 유출 정황이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신고해라고 안내를 해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흘러간 거거든요. 근데 7월 21일 날 KT가 키사에 뭐라고 하냐면 침해 사실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을 하고 8월 1일 날 내부에서 거기 보안 담당자인 CISO는 이제 그 가장 높은 보안 담당자 최고 보안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가 뭘 하냐면 해당 그 문제가 의심이 되는 해당 서버에 대한 폐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안에서. 그런데 원래 해당 그 서버는 당초에는 8월 초까지 운영하고 한두 달을 병행 운영. 뭐 서버를 하나 폐기를 하게 되려면은 새로운 게 들어와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병행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병행 운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폐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의 전문 보안 관련된 매거진인 보고서가 8월 8일 날 공개가 돼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는데 8월 11일 날 과기부가 드디어 KT의 해당 서버, 그 서버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합니다. 8월 13일 이틀 뒤에 최고 그 보안 책임자가 뭐라고 하냐면 과기부에 그 요청이 받았으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은 8월 1일에 해당 서버를 폐기했다고 회신을 했는데 실제 폐기 일자는 8월 1일이 아니라 6일 1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기부가 그 자료 제출 요청을 했을 때 아직 서버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8월 25일 날 과기부가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KT가 해당 서버에 백로그가 없다고 아까 이제 진행자분께서 말씀을 하신 백업 로그가 없다고 해서 내용이 없으면 이제 조사에 난항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5월 달에 이미 전사 서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이미 벌였던 용역업체가 백업 로그를 떠뒀고 이거는 이 책임자가 CISO가 이 사실을 9월 15일 날 이미 보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실제로는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숨기고 말을 안 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문제도 있는데 8월 22일 날 키사가 또 다른 침해 상황 발생 정황을 확인했다고 사고 안내를 KT한테 하고 KT는 당일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런 일 없다고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하고서 그 청문회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 청문회에서 나와가지고 미사용 서버라서 그랬어요라고 대답을 해요. 지금 방금 교수님 웃으시는데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대답인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줄줄줄 읊었는데 이거는 한 11번 정도의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고 은폐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본 자체가 안 된 곳인 거예요. KT가 그동안 우리 그 국가의 기간 통신망을 그 담당을 하고 있었던 어떤 기관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키사 또 개인정보법 등에 보면 절차가 다 있습니다. 이런 해킹을 당했을 때 언제 시간 내에 신고를 하고 관련된 자료는 또 관련 기관과 같이 대응한다. 이런 절차를 보면 SK텔레콤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롯데카드도 그렇고 다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자, 교수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의 어떤 피해 또는 어떤 고객에 미치는 신뢰 이런 것 때문에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은폐가 오해다라고 생각하지만 나타나는 정황들은 오해가 아닌 것처럼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큰 기업들은 원래 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보통 정보보호관리 인증 체계라는 걸 받습니다. ISMSP라는 걸 받는데 개인정보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시나리오도 다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인증을 받는 건데 문제는 이제 KT가 인증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막상 그 시나리오 있는 대로 벌어졌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인증을 그냥 페이퍼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해보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그 인증 체계가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사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보 보호를 30년 가량 했지만 이게 시스템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을 교체할 때 벌어진 일들 그런 것들이 전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서 이거는 의도성이 있다고 오해받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자, 해킹 사고 관련해서는 세 가지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예방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수습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KT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위약금 면제, 기기 변경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KT가 나온 이 대책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네, 저는 이번에 유출된 그 정보 중에 IMEI가 있어요. 근데 뭐 IMEI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지금 핸드폰 여기 있잖아요. 예. 핸드폰 기기. 요 기기 자체 하드웨어의 전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정보 그 아이디예요. 전 세계 유일한 아이디예요. 이게 유출이 됐다라는 소리는 뭐 차관은 나오셔가지고 뭐 복제폰에 뭐 그런 위험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다 유출이 돼버린 여러 가지 개인 정보하고 합쳐졌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소비자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정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상임위장에서 KT 대표께는 어떤 걸 요청을 했냐면은 차라리 기기 변경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기 정보가 유출이 된 거라서. 근데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요청을 한 것은 무슨 KT 보고 망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이게 어쩌면 KT가 현재 IMEI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고객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고객들은 뭘 선택을 해야 되냐면 지난번 SKT 케이스처럼 옮길 수밖에 없어요. 이 통사를. 그때 또다시 위약금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시면 이런 거 약속할 수 없으면 지난번 SKT 사태처럼 과기정통부에서 명령을 내려서 위약금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까지 드렸죠. 예. 상당히 좀 이런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처리가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 교수님, KT가 해킹 신고 이후에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네, 이게 이제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 말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한 그 다음 날 이게 전자서명 업무 준칙이라는 거를 개정을 합니다. 근데 그 개정한 데 보면 이제 추가 문구 중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명기를 딱 집어넣어서 이번 건은 우리도 피해자다. 뭐 우리도 고의로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면 이제 의원님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기기 변경하라 그래도 우린 책임 안 지겠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은 오비락이라고 하는데 자꾸 상황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퍼즐이 지금 맞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임위장에서 그걸 제가 짚었거든요. 네. 제가 그걸 짚으면서 오비락일 수 있죠. 그렇지만 서버 폐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을 뒤집는 문제 그리고 우선 KT 대표께서 보여주신 밑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이게 과연 오비락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사용자한테 불리한 쪽으로 개정을 바꿨다고요, 자꾸를. 그렇다면은 이게 단순한 오비락일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김영주 교수님이나 이예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해킹을 당했다.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 그런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굳이 피해를 배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많은 고객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KT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피해가 있으면 100%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기업이 100% 그럼 책임을 지겠구나 하지만 피해 입증 사실은 개인이 져야 됩니다. 개인이 피해를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개인이 그것을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1869님께서는 해킹 사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KT 정도의 회사라면 또 SK텔레콤 정도의
회사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더군다나 이제 앞서 이혜민 의원께서는 KT가 이제 국가기관통신사, 우리가 이제 한참 이런 일반 집전화, 유선전화 깔릴 때는 바로 KT였습니다. 한국통신. 그렇죠. 한국통신. 이렇게 보안에 소홀했다라는 게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KT가 사실 민간 사업화가 됐는데, 민영화가 됐는데 아직도 예전의 모습을 이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기업 내부의 어떤 문화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작년에 AICT라는 걸 하겠다고 자회사, 굉장히 저임금 자회사를 차리면서 기술직 인력들을 이제 다 그쪽으로 전출을 시키는 일도 있었고, 그럼으로써 KT 문화도 경직되고, 그럼으로써 기술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 문화적인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한국통신이 아니죠. 정확한 이름을 제가 까먹었었는데, KT가 국가기관통신사로서의 자격이 있나, 계속해서 이걸 유지를 하는 게 맞나,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우리 대통령실 이전 문제 다루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통신만 까는 사업자가 KT예요. 저는 KT가 이 지금 현재 상태의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실 프로젝트 사업을 과연 제대로 믿을 만큼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청문회 과정에서 짚었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라는 말씀을 이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또 하나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되는 장면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꼭 회사 책임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다 고개를 숙이면서 네.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리고 또 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책임을 질까요? 지금 청문위원들은 김명섭 KT 대표를 포함해 임원진의 사퇴 요구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KT 쪽에서는 사퇴 수습이 먼저다, 늘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초두에 아까 CISO 말씀하셨잖아요. 정보보호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 책임자를 해고시킵니다. 책임을 물어서. 그럼 이제 그 사람과 실무진과 이 팀이 이제 옷을 벗는 거죠. 그거로 책임이 다 끝나고요. 그리고 최고 경영진은 계속 그 자리를 가고, 네. 대중들 앞에서 인사 한번 크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학습이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가 벌어지면 그렇게 CISO 중심으로 책임 묻고 사람 교체하는 게 훨씬 싸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계속 학습되어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CISO의 그 C라는 게 추구라는 뜻인데, 추구에 맞는 이제 그 권한과 예산 편성과 이런 것들을 주고, 그러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책임만 묻는 시스템이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회사가 하나의 큰 건물이라고 그러면 이게 기초인데,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최고 경영진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임위장에서 그 롯데카드 대표, 그다음에 KT 대표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네, 롯데카드 대표는 현장 점검을 갔을 때 조자진 대표입니다.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 그 사태 수습을 본인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사태를 포함한 인적 쇄신 나서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임위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걸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리고 바로 KT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롯데카드는 현재 보고된 피해 사실은 없어요. KT는 이미 2억이 넘는 피해 금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절대 사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참 아쉬운 부분이고, CEO로서 대표로서 책임지는 자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그 롯데카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기업명은 롯데카드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서 지금 대주주는 홈플러스를 경영하던 바로 MBK 파트너스가 바로 롯데카드의 대주주입니다. 자, 앞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해킹의 주요 원인은 바로 웹셀이라고 하는 악성 코드, 악성 스크립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까? 사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웹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인데 이제 인터넷에서 일반인이 붙을 수 있는 서버인데 주로 웹 서버 안에서 돌아가는 그 명령들이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쉘이라고 하고 쉘이 원래 조개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제 명령이고요. 그래서 악성 코드가 웹서버 쪽에다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이제 웹쉘이고 걔가 원격에 의해서 해커에 의해서 이제 조작이 되고 조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쉘을 통해서 이제 서버에 이제 접근을 하는데 접근하게 되면 원래는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웹쉘 같은 거 인증을 안 받고 들어갑니다. 어허. 네,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 뭐 내용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조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코드입니다. 웹쉘입니다. 똑같은 것이 이제 그대로 기시감처럼 SK텔레콤 또 바로 KT의 경우처럼 나타났는데 롯데카드도 처음에는 1.7GB로 유출이 됐다 신고했는데 나중에는 200GB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축소 신고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 단순히 양만 축소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유출된 데이터 종류가 예. 그 두 번째 신고를 함으로써 알려진 게 아까 말씀드렸던 민감 정보들, 카드 번호, 유효 기간, CBC 이 온갖 그 고위험군 정보가 다 포함이 됐다는 게 나중에서야 밝혀졌는데 그 금융관 당국 관계자는 그 정보 유출 규모나 내용 등 확인하는 과정마다 그 롯데카드가 인정을 하지 않아서요. 당국이 추가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계속 거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KT도 그렇고 SKT도 그렇고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기업들은 일단 축소해서 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도대체 기업들은 왜 법이 있는데 그렇게 지키지를 않나 그 부분을 기업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 쪽에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업들은 24시간 이내에 이제는 사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법에서 24시간 되게 빡빡한 조건이에요. 24시간 이내에 그 신고하라는 게 24시간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하고 늦어도 24시간 내내 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쳤을 때 지금 1년간 늑장 신고하거나 신고를 안 한 곳이 66건이에요. 왜 그럴까 보면은 현재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 인 상황이라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또 얹어서 이참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신고하고 나중에 3천만 원 맥스 내고 말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왜냐하면 기업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네.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해킹을 막거나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한 것에 대해서 관련 보도 내용을 쭉 모아보면 나중에서야 밝혀졌는데 몰랐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정말 예산이 없어서 이걸 못 밝히는 겁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 밝히는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뭐 사실 이제 정보보호 쪽 제가 쭉 일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정보보호 인력들이 많지 않았고 또 해킹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인력들이 많이 이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전국에 정보보호학과가 있는 대학이 한 50개 대학이 됩니다. 인력이 많은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특별히 사고가 벌어지지 않으면 구태여 정보보호 쪽으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한다고 특별히 그 기업한테 더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벌어지지 않을 때마다 이제 사람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고 하는 부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들이 이전과 같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도 사실 다른 데를 찾아 나가게 되고 정보보호를 시작했는데 일반 프로그램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정보보호에 관한 특별한 그 회사의 역량이 많이 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역량을 이제 가질 만큼의 어떤 그 기업의 체질이 아직 안 되고 그 예산이라든지 인력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카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아까 이 KT에 대해서는 이른바 기기 변경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말 그대로 이 복제폰 우려가 있는 정보들 유출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요. 또 이제 그 다른 이 통사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위약금도 면제해 준다는 말씀하셨는데, 자,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까요? 지금 현재 롯데카드에서 내놓은 사용자에게 내놓은 피해 보상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뭐 청문회에서도 말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짚었는데 보상 방안으로 나온 게 결제 알림 서비스를 연말까지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결제 알림 서비스가 한 달에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5,5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연말까지 넉 달 남았으니까 총 2,200원? 정도죠. 그리고 내년도 연회비 또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얼추 잡았을 때 뭐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고객 정보가 유출이 돼서 진짜 순간순간 게다가 이거는 금융 쪽이잖아요. 예. 그 고객이 생각하는 그 불안감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지금 2만 원에서 3만 원 뭐 아니면 5,500원짜리 넉 달 동안 이게 지금 통할 말이 되는 고객 보상 아닌가? 롯데카드 또한 KT도 마찬가지인데 고객 신뢰 회복을 하려면 좀 아프더라도 신뢰 회복을 위한 투자는 지금 바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생각하시는 게 딱히 지금 당장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자,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롯데카드가 롯데자이언츠, 롯데제과의 그 롯데는 아니고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맞습니다. 바로 그 롯데입니다. 지금은 홈플러스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MBK 파트너스가 대주주인데, 자, 물론 이제 이 회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보안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방문했을 때 정확하게 이 질문을 했었었는데 롯데카드는 2022년도에 88.5억 이었던 정보보호 투자액을 뭐 2025년도에는 128억이 됐다. 그래서 보안 투자 늘렸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렇게 막 그래프 보여주고 이런데 자세히 좀 더 봤더니 전체 IT 비용 대비 그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10%로 계속해서 4년 연속 제자리 걸음이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오히려 그때는 15%였던 걸 생각하면은 줄은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인력 부분이에요. 인력 부분이 전체 IT 인력 대비 정보보호 인력이 2019년도에는 45%였는데 예. 올해는 20%. 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산과 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롯데카드나 이 정보보호 분야를 얼마나 롯데카드가 이 정보보호 분야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산과 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이런 해킹 사태 또 랜섬웨어 사태에 꼭 등장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키사입니다. 자, 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해킹 사태를 보면. 교수님, 네. 인터넷진흥원은 이걸 관리할 만한 인력 또 역량 또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의 대응 상황 가능한 정도입니까? 지금 사건에 비해서는 그 인터넷진흥원이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나 위치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과기정통부를 대신해서 인터넷진흥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보보호 인증에 관한 인증 체제를 운영하거든요. ISMSP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통과했던 회사들이 이렇게 사건이 이제 벌어지니까 예. 야, 이거 인증 시스템 자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KT 같은 경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까 femtocell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femtocell 영역 또 그러면 이제 무선 기지국, 휴대용 무선 기지국도 그 인증 영역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서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주무부서가 뭐 중앙전파관리소냐 어디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긴 하지만 거기에 가도 역시 보안에 관한 인증은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인 문제인데 이게 소액 결제라든지 이런 지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예. 개인정보 유출은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뭐 돈과 관련되면 또 금융 쪽 관련된 소관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진흥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 영역이 아니까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크게 보면 더 윗단에서의 뭔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 있지 않으면 밑에 있는 조직들도 힘을 받기 힘들다. 서로의 일종의 이제 사일로라고 하는데 자기 영역들이 탁탁탁 쳐져 있어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이 참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네. 알기로도 이런 어떤 해킹 사태에 대한 대응 역할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어찌 보시는지 지금
물론 우리가 더 이제 깊숙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인터넷진흥원이 충분히 최근에 이런 보안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방금 교수님이 짚어주셨듯이 각 정부 부처 별로 각기 다른 보안 인증 체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안 거버넌스 자체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정보 보안을 지키고 싶어도 체계적인 어떤 정부의 이젠 방침 이런 게 내려오기가 힘들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힘들고 키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본인들이 이제 조사를 할 때도 분명히 이제는 한계가 존재를 하고요. 키사는 과기정통부 소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뭐 중대하다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대책을 꾸리고 지금 선언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안 거버넌스 체계가 좀 바꿔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과기정통부가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뭐 금융 쪽에 막히고 그다음에 개보위 쪽에 막히고 또 행안부 쪽에 막히고 좀 더 나아가서 국정원 쪽에 막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제가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보안 체계를 다시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ISMS랑 ISMS-P 인증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터진 곳들이 다 ISMS 그다음에 ISMS-P 인증을 받은 곳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보안 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전한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보안 인증 체계인가 네. 거기에 대한 것도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AI 시대를 선언하고 있는데 AI 보안, 심지어는 양자 보안까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헤이444님 저는 오늘 롯데카드 새로 발급받았네요. 조회해보니 정보가 몇 개 유출 안 돼서 불법 사용은 안 됐을 거라고 안심하라고 안내해 주더라고요. 8473님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니 각 회사와 정부기관들 모두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SKT 이어 KT 롯데카드까지 해킹 포비아 확산 대책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명주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부 대책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2부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명주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이제 해킹 사태, 해킹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뭐 범죄와의 전쟁 기억이 나는데 정부의 강경한 이런 대응 선언 일단 상당히 상징성이 커진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정부에서 이걸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와닿는데 이제 정보보호 쪽을 쭉 종사했던 사람들은 과거에도 이런 해킹 사건이 벌어졌었고요. 그때마다 이제 당사자인 회사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뭔가 강한 메시지도 주고 심지어 행정조직도 개편하고 그랬는데 이게 항구화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게 있어서 이제 정보보호 인력 양성하는 데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1, 2년마다 한 번씩 큰 사건이 터져야지 그래야 그때마다 약발이 먹히지 이걸 한 번 해가지고는 쭉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나와서 일종의 이제 이런 정보보호 관련된 사건을 일으켰거나 피해를 당한 기업들이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한때만 잘 견디면 돼. 뭐 예를 들어서 대표도 이때만 잘 피해가면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여서 해킹과의 전쟁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체질화되고 우리 체질을 우리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뭐 이 의원님 사실 제일 나쁜 사람은 해커입니다.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뭐 중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야 되니까 자 해킹과의 전쟁 일단 포괄적으로는 또 국회의원이시니까 어디 일단 딱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커가 제일 나쁘죠. 네. 그리고 해킹 사건은 지금 보시다시피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글로벌해졌어요. 더 이상 한국에 있는 기업을 한국에 있는 해커가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정부의 보안, 거버넌스,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할 일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번에 그렇게 늦장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뭐 과태료를 더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회초리만 들 게 아니라 보안 투자를 하는 기업에는 세액 공제를 해준다던가 이거는 제가 이미 대표 발의를 해놨고요. 늑장 신고하는 것도 대표 발의를 해놨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킹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 제일 먼저 신경 쓰이는 곳이 누구냐면은 소비자예요. 소비자들이 본인이 어떠한 것을 침해를 받았다 이런 것을 아는 데까지도 저번 SKT도 그런데 알게 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예. 그 인지 자체가 늦어지는 것 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바로 소비자한테 알릴 수 있는 것까지 지금 법안 발의는 해놓은 상태고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국회에서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는 정부대로 보안 거버넌스 새롭게 짜고 그래야지 글로벌화되는 어떤 이런 해킹 전쟁에서 좀 이렇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이게 창하고 방패인데 창은 예. 24시간 쉬지도 않고 날카로워지고 있거든요. 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 김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나쁜 이 시도를 하고 있는 블랙 해커들을 사실은 화이트 해커들이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걸 막을 수가 있는 건데, 자 먼저 이제 속도 차원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뭐 롯데카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뭐 수도 없이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내의 이 해커 또는 해외의 해커들이 원인이었다, 시도였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의 이 인식 부분 얼마나 보완을 빨리 해야 되는가 이 점 일단은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이전에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사고가 벌어지면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일벌복게 해야 된다. 뭐 엄청난 과징금을 매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기업한테 과징금이나 엄청난 재정적인 페널티를 주면 이 기업이 망할 텐데 기업이 망하면 결국 우리 내부에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게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피해를 간다. 이 논리가 사실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솜방망이나 과태료로 다 끝났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학습이 된 겁니다. 학습이 돼서 설마 우리 기업을 무너뜨리겠어? 뭐 행정적으로 뭐 그런 페널티를 주겠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버티는 거고요. 잘 대응을 하지 않는 거여서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미국처럼 예를 들어서 뭐 집단 소송을 해서 피해자 전체를 뭐 한 명만 해도 다 대응을 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피해액의 한 100배 뭐 이상의 이제 징벌적인 손해배상하거나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좀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원적인 예방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이 보안 쪽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상대적인 거 있지만 인력을 하고 있고 하는 것들 다 고시를 했으면 좋겠다. 고시해서 그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할 때 이런 그 기반 시설에 대한 평가를 얼마를 하는지를 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데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업들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또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사고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기부여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 봅니다. 네, 의원님. 네, 이게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당근하고 채찍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그 법안을 다 이미 대표 발의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SKT 청문회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냈었고 당에서도 이제는 법안을 냈는데 혹자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 기업 죽이는 법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도 소비자가 살아야지 기업도 살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주 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미국에서 기업들이 지금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더더더 보안 투자를 현실적으로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 안전한 서비스를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럼으로써 사용자가 계속해서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대표 발의해놨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집단소송법을 사실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미 50인 이상 피해자 모이면 분야 제한 없이 집단소송할 수 있는 법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 국회에서는 사실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필요한 법안들은 다 발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빨리 처리가 되고 동시에 행정부 쪽에서도 그에 맞는 보안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지 실질적인 우리나라 국민 보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의원님 말씀이 와닿네요. 보안이 잘 된 회사가 더 많은 고객이 확보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자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현재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도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지 아까 이제 시나리오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벌어지고 있는 해킹 사태나 랜섬웨어나 이런 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될 걸로 보시는지요?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법 가지고 이게 없어질 거라면 법을 발의하지 않으셨겠죠. 네, 근데 지금의 법 체제로서는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처럼 야 이런 법들이 기업 죽이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학습이 된 거니까 사실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지금 뭐 해킹과의 전쟁도 선언하고 이게 반복되지 않아야 되고 사실 요즘에 이제 IT가 너무 덩치가 커졌어요. 뭐 옛날보다 훨씬 더 다 IT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보안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법을 강화하고 다른 시각에서 과거에는 손을 대지 못했던 카드들을 꺼내서 기업들한테 메시지를 줄 단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집단소송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잘하는 기업, 더 독려하는 식으로 동기부여라는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해놓으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더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법안이 통과되고 처리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동기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을 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네, 그 기업에서도 사실은 보안 관련된 것들에 대한 투자를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가장 먼저 줄이잖아요. 예.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우선순위 부분에서 그동안은 되게 뒤처져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지만 특히 올해 들어서 SKT 그다음에 KT, 예스 아까 말씀하신 예스24 문제 그리고 롯데카드 이게 줄줄줄 터지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국회에서도 지금 청문회를 계속 이어서 하고 국정감사에도 따로 날짜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그 말인즉슨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가능하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본회의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예, 바로 이 부분은 계속 이어서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예산의 5에서 10%를 보안 예산으로 강제 편성하도록 법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다른 면죄부가 될까 봐 걱정은 하긴 해요. 아하. 왜냐하면 ISMSP 얘기가 아마 좋은 예제가 될 텐데 ISMSP라는 정부 인증을 보안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최소한의 보안 투자가 돼야 되는데 기업은 나 이거 정부 인증 받았어. 안전해. 그 다음에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이것 또한 기업 예산의 5% 10% 보안 예산으로 강제 편성 그 또한 좋긴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기업이 그 5% 10%에 갇히지 않고 정말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투자를 하게끔 그 체질 말씀하시는데 그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늘 저는 이제 기업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SKT 사태 봐라. 안전한 서비스, 보안 자체가 기업에서는 가장 큰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보안 이슈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IT 덩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서비스에 사용자들은 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그냥 버려지는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5에서 10% 이게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24시간 계속해서 날카로워지는 창에 우리 회사는 안전해. 당신들의 데이터는 안전해. 우리 고객은 안전한 서비스를 사용해라는 이 체질 개선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태가 터졌을 때 잃게 되는 신뢰, 또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 등의 금액을 생각한다면 미리 예산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동의합니다. 의원님은 그렇죠. 이 보안 강제 예산 배정 5에서 기업 예산의 한 10%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데 이제 요즘 디지털 기반의 이제 사회다 보니까 건물에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지금 100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100층에 이제 걸맞는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가 커져서 200층이 됐어요. 그런데 기반을 그대로 둔다거나 사실은 100에서 200이 되면 기반은 2배 더 이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들이 생각할 때 디지털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그럴 때 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초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그 위에 아무리 휘황찬란한 업적들을 쌓아서 다 무너지는 거라서 이제 기업인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자꾸 보안을 비용 개념으로 보지 말고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자꾸 더 많이 투자할수록 이용자들한테 더 많은 신뢰를 얻어서 더 사업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디지털 사회잖아요. 이제 그런 마인드 전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 또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조짐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서도 착착착착 보고가 정상적으로 CEO에게 기업의 대표에게 잘 되는가 하는 부분 이번에도 사실 그런 좀 이 어수란 네. 어리숙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게 됐는데 정부가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 CISO의 CEO에게 직접 보고 체계를 제도화하겠다. 좀 정상화하겠다. 이걸 밝혔는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 CISO는 지금 정상화하겠다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앞에 C를 붙였잖아요. C라는 게 사실 CEO하고 같은 레벨이고 영역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 회의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 전체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경영진들이 또 뭐 대표를 포함해서 다 알고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논의하고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 문제 생기면 CISO가 책임지고 옷 벗고 나가고 그 다른 사람 채용하고 그 위에 있는 다른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은 그대로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AI도 CAIO라는 걸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됐든 보안이 됐든 그게 이제 앞으로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게 이제 경영진과 같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애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셔서 이건 이예민아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우태님께서요. 정부에서 해커 고용해서 주기적으로 뚫어보는 시험을 시켜야겠어요. 화이트 해커 고용.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보안 거버넌스가 제대로 만들어지면은 국정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화이트 해커 고용을 해서 공공기관 그다음에 민간 기업 여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주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취약점 리포트를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는 곳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2023년 1월 달에 사실은 LG U+가 뚫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8만 명의 고객 정보가 나갔는데 그때 LG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투자를 하면서 경영진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한 5-6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딱 말씀하셨던 모의 해킹 자주 하겠다. 모의 해킹 자주 해서 실제 뚫리는 상황들을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체험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번에도 KT 여기 롯데카드에서 대안 낼 때 똑같은 이야기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아까처럼 평가를 한다든지 어떤 고시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전문 인력을 얼마나 썼느냐 하는 부분도 좀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보안 인증을 줄 때 지금처럼 말씀하신 그 페이퍼 인증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모의 해킹을 해볼 수 있는 부분까지 넣어서 인증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만큼 또 충분한 또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의원님. 정부가 지금 세우고 있는 대책 중에 침해 사실 은폐 또 지연 신고 시의 과태료 강화
징벌적 과징금 부과 아까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이 부분 지금 이 정도 강화 적정 수준입니까? 아니면 좀 모자랍니까? 아니면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어떤 규제가 없어서 마냥 없어서 해킹 사고들이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에는 기업이 변화해야 되고 정부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안들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잘 시행이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되게 쉬워요. 쉽지만 이게 왜 지금까지 안 됐냐. 결국에는 이거는 운영의 문제예요. 누가 무엇을 운영을 하느냐. 그러려면은 정보 보안 거버넌스가 다시금 강조를 드리자면은 갖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반적인 AI 보안, 양자 보안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이 보안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김 교수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원칙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그냥 말 그대로 하면 하나도 믿을 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에 가면 마음대로 회사 안에서는 접근을 했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을 못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회사 직원들이 집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외부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내부인지 모르니까 야 이제부터는 무조건 여기 다 외부인이라 생각을 하고 뭐 인증부터 시작해서 보안을 철저히 하자. 이제 그렇게 들어온 개념이 제로 트러스트라서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IT 시스템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더 확실하게 확인도 하고 인증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고요. 또 이전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망분리라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망을 딱 분리시켜 놓고 요 안에만 들어오면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망분리가 됐던 뭐가 됐던 지금은 이제 IT 시스템에서는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얘는 신뢰할 수 없는 데서 출발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그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망분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번에 SKT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그 케이스예요. 폐쇄망 안에 있는 서버에 악성 코드가 들어갔었죠. 네.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망분리하면은 안심을 합니다.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맞아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망분리를 해놔도 물리적 분리를 해놔도 결국은 안에 감염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 믿을 수 없다는 데 출발해서 보안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도 요즘 해커들은 굉장히 발달 막 돼서요. 이번에 롯데카드의 현장 점검 갔더니 하는 말이 그 흔적을 거꾸로 이제는 추적을 해봐야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아는데 다 지우면서 가거든요. 네. 요즘은 해커들이 들어와도 본인 발자국 지우면서 나갑니다. 무서워졌습니다. 김 교수님, 또 하나가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정원 이야기도 했었는데 단순히 이런 기업이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가 아니라 국가 기관에 대한 해킹도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뭐 북한의 소행이다, 중국의 소행이다, 뭐 러시아의 소행이다 등등의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국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은 이제 의원님이 아까 8월달에 프렉 보고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프렉 보고서 안에 쭉 보면 기업도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당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생각할 때는 이건 국가 기관이잖아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대비를 사실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컨트롤 타워를 사실 좀 확실하게 좀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나 공공기관도 역시 보안에 있어서 기업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이제 기업 이야기가 나오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잘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상황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수준이 비슷하고 뭐 문화라는 게 그 사회 안에서 다 이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공공기관, 정부기관, 그다음에 사기업까지 포함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뭐 교육기관도 마찬가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두 분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도 들어야 되니까요. 의원님께 짧게 하나 여쭤보면 이제 AI 시대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100조 원인가요? 지금 AI 투자가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AI 보안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AI 보안은 한국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AI 보안을 하기 위해서 한 칸 더 들어가면 클라우드 보안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예.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보안 거버넌스가 갖춰져야지 순서대로 됩니다. 참 AI 보안 정말 딥시크 사태에서도 우리가 겪었지만은 정말 보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김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들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대책 뭔지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지금 입법도 말씀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저는 의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살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약간 다른 차원이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자꾸 디지털화되고 이제 AI 전환 사회로 바뀔 텐데 시민들의 의식도 사실 바뀌어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님이나 저나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게 문제다 그리고 입법도 할 때 저 입법을 왜 하지? 왜 저렇게 하지라고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물음표를 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공유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세상이 바뀌는 것만큼 디지털에 관한 소양이나 문제의식도 같이 바뀌는 게 맞다. 그래야 이제 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식의 전환. 이 의원님, 네. 국회 차원에서 준비적인 해킹 대책 관련 법안 아까 소개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뭐 국회의 역할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보안에 대해서 해킹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국회 역할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왜 속도 안 내느냐, 저는 그 질책 굉장히 유효한 질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대형 보안 사고 터질 때마다 지금 우리 이런 논의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다를 수 있어라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 길은 명확한데 가지 않고 있었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을 돌아보고, 그게 행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국민들의 어떤 인식 전환이 됐든 또 국회가 됐든 모든 영역에서 한 칸씩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정보가 우리나라는 다 털렸다. 공공재 아니야. 나의 주민번호는 공공재. 저는 그 자주 섞인 목소리 사실 현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할 때, 그리고 입법부 말씀하셨는데 입법부에서 법안을 마련을 할 때에도 이번에 뭐 요만큼만 털렸으니까 문제는 별로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정 자체를 다 털렸다 가정하고 결합돼서 무슨 문제가 벌어질지 모른다. 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자세를 알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챙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보안 관련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안이 안보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명주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